2023년에 분양이 적었던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 집값이란 게 한 해 정도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줄었다고 해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두 해 정도 적었다고 해서 그게 집값을 추세적으로 들어올리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지금 땅값이 싸지면서 다시 공급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배문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회사 옮긴 이후로는 처음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예, 저 덕분에 잘 지냈고요. 네.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은 이제 배문성 팀장님이 보시는 이제 뭐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현재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두 갈식으로 그냥 시작을 할까 하는데 네네, 두 갈식으로 좋습니다. 결론부터. 결론부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가격이고, 가격을 논하다 보면은 또 꼭 같이 나오는 지표가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언론에 거래량 지표라는 게 매달 이렇게 나오면 그게 또 거래량이 전달보다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이 얘기가 꼭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2024년 들어서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거래량이 뭐 꽤 이제 올라와서 이제 거래량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제 뭐 월 4,000건 가까이 뭐 지금 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회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제 긴 시계열로 이 거래량 지표는 2006년부터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최근이 2024년은 이제 3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평균이고, 이 거래량의 이쪽 왼쪽 축은 이제 월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곱하기 10이 된 게 연간으로 거래량이었던 거죠. 보시면은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수도권 집값이 주로 상승했었던 시기이고, 파란색 부분은 이제 좀 하락했었던 약세장이거든요. 네. 보시면 확실히 거래량이 적었을 때가 좀 대략적으로 약세장이고, 이게 거래량이 올랐을 때가 좀 강세장이기는 했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그러면 지금 2024년에 월 평균 이제 한 3,000건 넘었다고도 막 뭐 회복이다, 뭐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보시면 이제 가까운 불장이 2014, 15, 16 요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월 평균이 무려 10,000건이 넘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 때 요때가 월 평균으로 10,000건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10,000건 넘게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10,000건이 넘을 때는 제가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집을 안 보고 그냥 계약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식이냐면은 어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라고 해서 이거 지금 매물이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라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물어보면은 그 1순위로 생각하시던 물건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그럼 2순위 그거라도 지금 계약금을 쏘겠다라고 해서 그냥 집을 안 보고, 왜냐면 내가 지금 계약금 안 쏘면 누가 빨리 또 나 먼저 이걸 가져갈 것 같으니까. 일종의 포모네요, 또 이거. 그렇죠. 네, 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월 10,000건이 넘으면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여야 10,000건이 넘는 거지. 한 10,000건이 넘을 때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다. 인 건데, 2015, 16년 보면은 뭐 아예 그냥 1년 내내 그냥 월 평균이 그냥 10,000건이 넘는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그래, 그때 샀던 분들은 참 잘 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때 판 사람도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팔았을까? 그리고 판 거는 분명히 지금 엄청난 후회로 이게 남기는 할 텐데, 딴 거 살려고? 딴 거 살려고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아무튼 이제 누군가한테 넘겼다는 거니까, 어쨌든 넘겼다는 거니까. 왜냐면 사실 돈을 더 벌려면 안 팔고 또 사야 그렇죠. 무조건 나이스를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파는 거니까요. 근데 이때 집을 판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그 기억을 해보면은 하락장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생각보다 길었네요. 그렇죠. 한 6년 정도 있었네요. 5, 6년 정도가 서울에 특히나 강남, 서초 이런 데 기준으로는 2006년이 피크였었고, 그 뒤로는 이 피크 가격보다는 한 대략 30-40% 정도 빠졌거든요. 이렇게 6, 7년 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된다 뭐부터 해서 더 이상 이제 집으로 안 좋은 얘기 많았죠.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요때 살짝 반등했더니 어찌 보면은 이제 고통 뒤에 찾아온 반등에 이때가 팔 기회다. 일종의 이제 너무 오랜 하락장을 겪다 보니까
이 잠깐의 반등이 어떤 구조적으로 긴 반등의 서막이 아니라 어우 이렇게 팔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렸다가 그렇죠. 본전 오니까 판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이제 또 올라올 때 판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지긋지긋한 거죠 그냥 막 그렇죠. 6년 동안 아주 그냥 내내 팔고 싶었는데 야 거래량이 이렇게 붙으니까 얼마나 팔기 그쵸, 쉬웠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잘 팔리니까 아유 그냥 팔고 이제 생각도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았었는데 글쎄 파신 분들이 이제 그 뒤로 이런 어마무시한 상승 올 거란 걸 예상했다면 당연히 안 팔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바보도 네.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들을 다 바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럴만 한 거죠. 네,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근데 결국 그러면 이 뒤에 엄청난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기준금리가 2%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꾸준히 이렇게 한 0.5%까지 중간에 잠깐 막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네. 크게 내렸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보시면은 거의 서울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아파트들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네. 거의 이제 한 2021년 그 코로나 0.5%대까지 네. 이때 기준으로 요 최고점 보면은 거의 3배 가까이들 2.5배에서 3배 네. 2.5배에서 3배 정도 많이 올랐네요. 물론 중간에 잠깐 이렇게 금리를 한 2번 정도 올렸을 때는 잠깐의 하락장이 이렇게 있었지만 침체가 있긴 했지만 거래가 그때는 또 없었네요. 그렇죠. 또. 그때는 거래량이 또 없고 그래서 많은 거래량을 수반한 다음에 이제 상승의 서막이 이제 이때부터 쫙 대세 상승이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데 대충 보니까 반포가 13에서 40억 한 3배 목동도 한 5.5억에서 한 20억 18억까지 네. 마포도 한 6억 정도 수준에서 한 20억 근처까지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딱 3배 정도씩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고가로 치면은 최저가 대비 최고가로 딱 치면 뭐 거의 3배 된 거고 근데 그 배경에는 이 2%가 0.5%까지 금리가 낮아졌는 금리라는 게 낮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빚을 내기 더 쉽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때 이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 정도 됐었는데 이쯤 되면 이제 105%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빚을 내기 쉬운 환경이었었다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네. 100%를 넘어섰죠. 네, 그렇죠. 80%도 이미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105%까지 어떻게 보면 쉽게 부채를 낼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라는 거고 그 배경엔 이렇게 초저금리, 저금리의 장기화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금리라는 게 결국은 가르마를 타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르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미국 증시도 금리가 5.5%나 되는데 어떻게 저런 건 저렇게 많이 오르냐라는 게 AI 섹터 같은 거 맞아요. 뭐 그런 애들은 5.5% 정도는 그냥 밟고 성장한다는 상관없어요. 것이고 네. 철강, 화학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는 또 돈이 안 가고 되는 곳으로는 돈이 가고 이 가르마를 이제 5.5라는 딱 갈라가지고 그렇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렇죠. 그 기준이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건데 이게 2%에서 1%대까지 이렇게 갈 때는 서울 이외 지역들은 또 그렇게 막 못 올랐구나. 네, 크게 오르진 못했거든요. 주로 횡보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0.5%를 간 순간 그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지역들도 갑자기 이제 한 2배씩 여기까지만 올라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올라가는 그렇죠.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그림이 확인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한 1%대에 위해서는 그냥 서울과 사람들이 선호한 데 위주로만 진짜 그쪽으로만 돈이 가다가 이제 1% 이하로 쫙 내려버리니까 그 외의 지역들까지도 돈이 이제 쭉 갔던 뭐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과거의 패턴을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하락장 후에 찾아온 반등 때 2014, 15, 16년 같은 시기에 매도를 했었던 분들은 결국은 저런 저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는 거를 간과했던 거냐. 예, 알았더라면 아마 안 팔았겠죠. 근데 네. 이제 뭔가 예상과 달리 엄청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니까 이 팔았던 게 결국 낭패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의 상황이죠. 오랜 상승장 후에 2022년 같은 데는 좀 조정이 찾아왔고 지금도 이제 강남과 일부 지역은 정고점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정고점보다는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오랜 상승장 후에 찾아온 조정 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근데 자칫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이제 낭패가 되지 않는가. 거울처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팔았던 분들은
예상과 달리 저금리가 지속되니까 망했네. 네, 낭패였는데 지금은 이 상승장 후에 찾아온 조정은 우리가 흔히 매수하러 많이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자칫 고금리가 생각보다 지속되면은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매수가 낭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예, 뭐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일단은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면 조정시 매수는 분명히 과거에 반등시 매도가 저금리가 지속됐을 때 매우 좋지 않았던 전략인 것처럼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조정시 매수가 좋지 않은 전략 될 수도 있겠다. 일 수 있다. 뭐 지금은 뭐 거래량이라든가 뭐 일부 선호 지역이 좀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에 일희일비하고는 있지만 고금리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은 마치 기후가 이렇게 여름에서 서서히 겨울로 바뀐 것처럼 생각보다 겨울이 길어지면은 그 자체가 되게 매수를 한 사람을 되게 오랜 동안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전망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여기서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좀 금리가 낮아질 거냐. 결국 이제 연준이 하이어 포 롱고 해가지고 계속 금리를 높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이 있고, 그리고 흔히 언제 인하가 시작되냐 이런 얘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주식이나 채권처럼 사고 팔기가 쉬운 자산에는 굉장히 바로바로 적용되죠. 네, 바로바로 그런 거를 좀 선수들은 또 예상하고 베팅을 하고 해야 되지만 주택이란 거는 글쎄요, 이게 고금리의 지속이라는 게 단지 한두 번 내리는 거를 이제 저금리의 시작이다. 과거처럼 어떻게 금리가 다시 저금리로 갈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한 2.5% 이상만 지속이 되면은 그건 충분히 고금리의 지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인하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부동산 반등이다가 아니라 한 2.5 아래로 갈 수 있을 만큼 쫙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냐, 그게 아니고 2.5 이상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해야 될 수 있는 환경이냐, 좀 이거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3.5% 정도 되잖아요. 그럼 3.5% 이상에서 얘네들만 좋아하던 게 이런 식으로 내려와도 2.5 이상이면은 여전히 안 좋은 데들이 훨씬 많다라는 개념이고, 그렇죠. 이게 확실히 더 낮아지면은 좋아지는 데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느냐, 이 고민이 좀 필요하겠네요. 과거를 반추해 보면 그렇다면 2014년 이후로 과거의 금리 인하 기간에 우리가 저금리로 갈 수 있고 또 그 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단 가장 단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 내지 준기축통화국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유지를 했으니까 우리도 편하게 우리가 좀 힘들어질 때마다 금리를 야금야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고, 써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금리나 카드를.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남들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우리도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런 기축통화국들보다도 우리가 기준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힘들다고 야금야금 또 이렇게 빠르게 점진적으로라도 이렇게 완전한 저금리로 과연 안착할 수 있을까? 여기가 자꾸 이렇게 너무 못 내려가게 이렇게 좀 위에서 이제 끌고 가는 약간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모습에 있다. 이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었네요, 확실하게. 네,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훨씬 더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역전된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유럽보다도 기준금리가 우리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그 약간의 이제 변명이라면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거를 대략 한 1년도 더 전부터 이제는 내릴 거다를 계속 외쳤지만 지금 아직도 안 내리고, 심지어 뭐 극단적인 전망은 올해 아예 안 내릴 수도 있다까지도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망하고 희망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좀 섞여 있어. 좀 내려줘라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자산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럼 왜 틀렸냐? 왜 틀렸냐 해서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거 같아요. 이게 NH투자증권의 안기태 애널리스트의 자료인데, 미국의 재정 수입이 보시다시피 추선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데 이렇게 재정 수입이
한마디로 나쁘지 않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어마무시하게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침체라는 게 이 정도면 야 금리를 이 정도 올렸으면은 이제 뭐 실물도 올라가고 침체도 올 거야라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 줄은 몰랐다. 약간 이게 하나의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세비 이렇게 많은데 야 재정 적자 비율을 이렇게까지나 끌어올렸다. 거의 사실 뭐 루즈벨트 시기는 뭐 아시다시피 뉴딜 정책 쓰던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이때를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지금 재정 적자 비율이 지금 높은 상황.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침체를 되게 방지한 효과가 그러네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트럼프 당시하고 바이든 당시하고의 차이가 좀 확실히 느껴지네요. 트럼프 때는 세금을 많이 안 걷었잖아요. 깎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걷는 게 있어야 쓸 수 있는데 걷는 게 적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내긴 했어도 쓰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바이든 때는 세금도 많이 걷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적자를 더 냈으니까. 그렇죠. 적자를 더 냈으니까. 플러스네요. 네, 경기를 부양한 효과가 뭐 엄청난 거네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전문가분들이 틀린 것도 뭐 이런 상황까지 뭐 예상을 하면서 전망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럴 줄 몰랐다. 네, 이런 이야기긴 한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야 바이든노믹스 안 봤냐? 이렇게 근데 바이든노믹스 쓴 대로 그렇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된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분석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유 설마 그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명과 더불어서 야,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그래 0.5에서 3.5%까지나 왔는데 일부 다른 지역은 그렇다 쳐도 서울의 사람들 선호하는 지역은 생각보다 조정을 안 받았다. 네네.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하면은 그거 역시 한 가지 약간 좀 변명을 이제 제가 곁들이자면은 원래는 대체로 그 기준금리보다 가계대출 금리가 대략 한 1.5에서 2% 정도 포인트 정도 더 높았었는데 이게 한 2023년부터는 요 차이가 요 회색 바가 이제 차이거든요. 기준금리와 가계대출 금리 간의 차이고 이 오른쪽 요게 이제 그 차이를 나타낸 숫자인데 이게 거의 0.5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뭐 짐작컨대 어쨌든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정부의 노력 그런 거에 이제 시중은행들도 거기에 이제 부응을 좀 같이 한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재적인 그런 요인으로는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중에서도 특히 지방은행 중에 한 곳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가 주로 그 지역의 중소기업 포트폴리오가 많거든요. 근데 시중은행들은 그에 비해서는 가계대출이 많아서 이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 포트폴리오로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좀 게다가 그 지역이 약간 자동차 부품사 이런 데도 많고 이쪽 포트폴리오를 좀 가계대출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이지만 수도권의 가계대출로도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분양을 받았던 지인 말도 희한하게도 지방은행이 제일 낮은 금리를 제시해서 그거로 받아서 되게 행복하게 대출금리 낮출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은행 내부적인 그런 그 내부 요인도 좀 있었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 경쟁,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경쟁이 들어갔었던 면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좀 예상을 어찌 보면 좀 빗나갔던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내내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것인데 전세 가격이 오른 요인도 역시 금리로 설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이미 1년 전에도 이 기사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전세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낮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배경도 역시나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그런 노력. 그러니까 전세가를 받쳐주면은 역전세난이란 게 그 전에 되게 심각했었는데 역전세라는 거를 해결하면서 전세가를 받치면 어떤 집값의 경착륙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마침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은행들이 사실은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라는 게 설립 목적인데 이제 보니까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더 늘렸다가는 부실만 더 막 늘어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에게 우리도 좀 안전한 거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전세대출 쪽을 해봐라 라는 게 서로 이제 니즈가 맞아서 인터넷 은행들이 전세대출 쪽으로 쫙 많이 진출을 했고 그쪽으로 늘리는 와중에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실제로 작년에만 해도 뭐 3.2% 뭐 이 정도로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받아야죠. 게다가 참 이게 전세 대출이란 게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거라 네네. 1주택자 입장에서는 필요 없어도 야 이렇게 받아놔야죠. 받아놓고 약간 더 금리 높은 채권만 사도 아비트리지가 가능한 그럼요. 네.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벌 수 있죠. 주식으로 해서 그렇죠. 3.2%로 대출 몇 억 받아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게다가 이게 기준금리보다 낮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2022년 말 그때 막 레고랜드 사태로 막 휘청일 때 그때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대충 한 5% 정도였을 때 그랬군요. 그때 동일한 아파트 단지 34평인데 이게 7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막 3%까지도 낮춰주니까 이게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는 한 9억 정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와가지고 한 7억이 9억까지 지금 이렇게 상승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그냥 금리를 곱해서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일 때 7억이다라고 하면은 7억 곱하기 5% 하면 3,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4%가 됐다라고 하면은 9억 곱하기 4% 하면은 3,600만 원? 얼추 비슷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한 대략 한 1%포인트 낮아진 게 전세 보증금을 한 2억 가까이 올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떤 실질 비용 자체는 그냥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니까 야 그러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집값도 전세가도 왜 그렇게 생각보다 안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저런 대출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췄다. 이게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야 왜 못 맞췄냐라고 하면 정부가 저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라는 게 하나의 요인이듯이 그럼 왜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받지 않았냐라면 정부와 금융권이 엄청난 노력을 이렇게 했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릴 테니까 지금 가계대출금리가 대략 한 뭐 4% 정도 하는데 3.5%에서 3%가 되면 가계대출금리가 3.5%로 낮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이쯤 된 가계대출금리면은 뭐 당연히 이제 집을 사는 대로 수요가 막 적극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면 전기요금이 낮아질 거냐 이런 질문을 바꿔본다면 유가가 너무 오를 때 전기요금을 안 올렸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한전이 막 이제 맞아요 적자가 많이 나고 어마무시하게 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낮아진다고 해서 혹은 LNG 가격 낮아진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낮아지냐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전기요금을 뭐 최소한 유지하겠죠. 하면서 한전의 적자를 좀 줄이는 그런 식으로 가겠듯이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스프레드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앞으로 낮아지더라도 대출금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은 하나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이런 식으로 낮출 때 이렇게 낮출 때를 보면은 우리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느니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는 여기 있고요. 그 차이가. 근데 과거에 2010년대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긴 그림에서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긴 그림에서 보면. 이것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이 됐든 아니면 한은이 됐든 이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계대출만은 막아야 하니 기준금리는 못 쓰는데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 대출금리, 기준금리와의 그 차이를 줄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드 아닐까. 그 카드를 지금 다 써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땡겨 쓰는 거죠 지금. 땡겨서 쓴 만큼 부동산이 하락해야 될 것을 하락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가. 근데 이제 그 카드는 결국은 붙는 순간 혹은 역전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용 있는데 아니 은행에다 정부에다 빌려줄 거야 아니면은 집주인한테 빌려줄 거야 이거는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기는 어렵다고 보면 그 카드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야, 금리 뭐 기준금리 올려 내려 그러면 내리면은 뭐 집값 오르겠네 뭐 어떻게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릴 수도 있다. 그 안에 금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어디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 2년 요게 지금 지난 2년간의 지난 2년 동안 국채 10년 수익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그냥 쭉 이렇게 월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네. 지난 2년이 보면은 저는 이제 채권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재밌었던 것은 채권 시장에서 봤던 게 한두 달 뒤에 부동산 시장에서 그대로 이제 목격이 된다는 건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던 거냐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채권 가격이 낮아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나니까 부동산의 수요도 이렇게 낮아지고 수요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제 막 급매들이 나오면서 막 이때가 이제 집값이 하락이 되게 가팔랐었던 기간인데 2022년 말이네요. 근데 딱 이게 금리가 쫙 낮아지고 나니까 이게 후행적으로 야 금리 낮아졌다면서 다시 이제 수요가 거래량이 늘어나요. 거래량이 이렇게 쫙 붙었는데, 거래량이 쫙 붙는 거에 따라서 여차저차 뭐 미국의 여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국채 금리가 딱 올랐더니 그 여파로 또 다시 이제 금리 또 다시 이제 부동산이 이제 침체. 그래서 작년 이제 그 말쯤에는 굉장히 또 이제 수요가 감축되면서 다시 조정이 오네 마네 했는데 이제 또 그 시기 때쯤에 다시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 이제 후행적으로 다시 또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한 작년 12월에 이렇게 금리가 쭉 내려온 걸 보면서 2024년 1분기는 분명히 부동산 좀 회복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 패턴이 지금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약간 거래량 자체는 좀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때에 비해서는 또 다시 이렇게 좀 금리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후행적으로 또 다시 이게 좀 빠질 수 있겠다.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슨 채권이나 주식처럼 혹은 ETF처럼 사고 파는 게 쉽다면 야 이제 금리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사면 돼라는 식으로 어떤 분기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집이라는 거를 이렇게 뭐 트레이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분기별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의 변동폭 자체는 분명히 줄어들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는 낮아지긴 하겠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 금리 자체가 확 낮아지긴 어렵고, 뭔가 이런 한 3.5에서 4 요 정도를 이제 지속하는,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은 금리의 움직임이 집값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줬지만 이제는 약간 금리 자체는 고금리가 지속이 되는 거냐 아니면 저금리로 빠르게 내려가냐, 둘 중에 하나의 판단 정도를 가져가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 중에 저는 약간은 고금리, 한 기준금리 2.5% 이상의 고금리가 좀 더 장기화된다는 입장에서 다른 주목할 만한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오늘은 좀 환율과 부동산 PF라는 거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나 공급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아서 뭐 제가 굳이 거기에 더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매크로 보는 입장에서 이제 한번 환율이 우리 부동산에 길게 보면 좀 이런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거를 요새 안 그래도 좀 환율이 좀 많이 움직였죠. 오르고 또 최근에 막 변동성도 높고 그래서 관심이 높은 시기인데, 한 번쯤 이 환율이 우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통해서 우리 최초 공개인가요? 약간 깊이 있게 보는 거는 좀 여기서 알겠습니다. 잠깐 거래량 월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흔히 이제 거래량이 막 오르고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뇌동매매랄까요? 부동산 관련 댓글들 보면은 야 이게 뭐 한 얼마 전만 해도 집 보러 온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막 공인중개사에 줄 서고 막 시작된다. 그렇다더라. 그럼 이제 뭐 이제 본격적 상승장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은 절대로 가격의 선행 지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의 동행 지표일 뿐이다. 관심의 동행 지표. 한 번은 지적하고 싶던 이유가 뭐냐면 월별 거래량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단 말이죠. 일단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막 터질 때 산 게 반드시 좋았느냐? 지금의 가격에서 돌아보면 오히려 이때가 더 가격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가 사실은 기회지. 이미 이렇게 튄 거보다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이런 2019년 초라든가 2022년 강남과 이제 잠실 연대들이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던 시기, 오히려 거래량이 적었을 때, 매우 적었을 때가 가격적으로는 유리한 시기였었다라는 점을 보면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거래량의 바닥이 언젠지는 가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돌아보니까 저 때가 거래량이 제일 적었고 저 때가 가격도 바닥이었네 이렇게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어떤 선행지표로서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 부분 한번은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이 관심의 동행지표라는 표현,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오른다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른다. 그쵸. 관심만 많아진다. 네, 뭐 그렇게로는 아무런 어떤 네. 상관관계를 찾을 수는 없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선하다고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눈으로 이제 체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좀 더 주제를 바꿔봐서 환율은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줬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환율이 영향을 좀 궁금한데요.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덧 이제 1,300원대가 뉴노멀이고 이제 1,400원을 간에 맞아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운 게 코로나 당시에 그때 환율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때 환율이 1,300원이거든. 그렇죠. 그때 난리가 났을 때가. 그때 난리 나가지고 정말 야 세상에 달러가 이렇게 없냐 그러면서 달러 어디서 좀 구해하라고 난리 났을 때 그때가 1,300원이었어요. 네, 달러 요동성이 피크가 부족하다고 할 때. 네. 근데 지금 1,35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그러더니 하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두 가지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강해졌다와 그냥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지금 다른 데보다 좀 약세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둘 다 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주황색 선이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위로 갈수록 어쨌든 달러가 강달러였었던 거고 네. 강달러였었던 시기는 뭐 당연히 미국의 경제가 비미국 대비 좋았을 때인 거죠. 근데 그쵸. 지금 보면 어쨌든 미국의 경제가 비미국보다 좋으니까 분명한 게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과거보다는 강달러로 가는 게 그러면서 환율이 오른 효과도 하나는 분명히 있기는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김일구 사무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 차트인데 우리나라 즉 원달러 환율은 뭐가 결정하느냐 그러면은 뭐 금리차, 뭐 무역수지, 뭐 그런 거 보는 거 다 좋은데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일본의 그 엔화, 그러니까 엔 달러 환율과 중국의 위안화 달러 환율, 원화 환율은 그냥 그 사이에서 그냥 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뭐 금리차가 어쩌고 뭐 수출이 어쩌고 해도 결국은 위안과 그 엔화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일종의 그 가두리 통화 같은 역할을 우리는 그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좀 뭔가 환율 주권이 없는 것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일본과 그렇죠. 중국에. 네, 아무래도 그 섹터가 지금 한중일 저희가 그쵸. 같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실제로도. 네. 그리고 우리의 화폐 가치가 낮아진 거는 지금 일본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 것과도 지금 어떤 영향을 받는다. 어느 정도 좀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러면 그나마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 앞으로의 환율의 원화의 환율 방향이 어떻게 될까를 가늠할 때 뭐 금리차 앞으로 수출이 어떨까 뭐 이런 우리의 내부 요인만 볼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환율 정책을 가져갈까 만약에 중국이 지금의 이런 위안화 환율보다는 절하 쪽으로 갈 것 같다 싶다면 그러면 아마도 원화 환율이 막 1,200원 아래로 막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일본도 중국도 좀 화폐 가치가 좀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야만 할 거다.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약간 이 우리 원화의 환율이 과거보다 좀 높아진 상태가 이 1,300원대가 좀 일종의 어떤 뉴노멀처럼 다시 1,200원, 1,100원으로 회귀하기보다는 1,300원을 하나의 균형으로 그러면서 한 어찌 잘못하면은 장기적으로 막 1,400원 이런 식으로 상단이 열려 있다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즉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그렇다는 관점 하나를 던져놓고 그러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이제 그 투자에 활용하실 때 환율이 정말 많이 올라서 즉 다시 말하면 원화가 너무 약세가 돼서 이거 뭐 내팽개치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럴 때 이제 코로나 당시처럼 그때 이제 뭔가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벨은 높아지긴 했지만 난리 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여기에 이제 적응이 돼. 그러니까요. 1,300원. 뉴 노멀이라는 말이 네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면 분명히 어떤 영향을
일국의 경제는 크게 줄 거긴 그렇죠, 할 거란 말이죠. 네네.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우리는 항상 원화만 쓰고 다니니까 잘 느끼진 않지만 네. 사실 굉장히 큰 변화를 준다라는 걸 하나 이제 좀 2015년, 그러니까 좀 된 논문이긴 하지만 네네. 이 내용이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은 환율이 오르면은 크든 작든 수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내수에는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만약에 낙수 효과라는 게 존재한다면 야 수출 기업이 잘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수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낙수 효과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만 야 기업들이 돈 벌면 인센티브 주잖아. 그 돈으로 그렇죠. 사 먹으면은 돈 이제 내수 좋아지는 거지 이런 의미예요. 맞는 얘기죠. 삼성전자 잘 되면 삼성 닿는 분들이 그렇죠. 성과가 성과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근데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내수에는 악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건데 그 이유를 크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수출의 제품은 주로 자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재. 노동집약적인 노동재가 아니라 자본을 많이 쓰는 자본재인 거고 환율이 높아져서 수출하기 좋아지면은 당연히 수출을 위해서 자본재에다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일국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노동과 자본 중에서 자본 쪽으로 더 많이 보상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노동 쪽으로 가는 보상이 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내수는 안 좋아지고 네. 수출은 막 빛을 발할지 모르겠으나 내수는 그만큼 힘겨워진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하나의 큰 논리인데 하나 좀 재밌는 거를 보면은 88 올림픽 전까지는 그러니까 즉 이게 왜 흥미롭냐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대부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간 나라. 이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88 올림픽 전까지는 이렇게 GDP 대비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이 30%까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랐는데 그 뒤로 뭔가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이 밟았던 것처럼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건 아무래도 원가를 덜 쓰는 서비스업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갔었는데 근데 IMF 때를 기점으로 다시 이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싹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거는 환율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전개될 때는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내수가 더 뭔가 호황으로 가다가 이제 IMF라는 거 이후로 환율이 팍 이게 너무나 위로 탁 튀는 그런 거로 가고 나서는 다시 제조업 비중이 즉 수출 중심의 경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제조업 쪽으로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라는 것인데 이게 또 보면은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또 환율이 이제 이땐 또 1,100원대를 뉴노멀로 이렇게 상정했었죠. 900원까지도 왔던 게 다시 1,100원으로 오르면서 또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 오르면 제조업 쪽으로 그리고 수출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내수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박해진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보시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계속 30% 정도를 유지하는 와중에 전산업 고용자 중에 제조업 고용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제조업 조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내수의 낙수 효과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효과들이 이렇게 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또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대로 한번 또 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게 지금 수출은 잘 되고 그쵸. 수출 기업들 주가도 지금 좋고 그런데 약간 내수 쪽은 골마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내수주냐 수출주냐가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도 이 환율이 1,100에서 1,300원으로 이렇게 딱 튀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시계열 그래프로도 좀 나타나는 게 지금 이 주황색 선이 민간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요. 그리고 왼쪽 축이 이제 환율을 거꾸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갈수록 이거는 위로 올라가도록 지금 보여주는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회색이 위로 올라갈수록 워낙 강세인 겁니다. 그렇죠. 워낙 강세인 거죠. 워낙 강세가 될 때 이 민간 소비 증감률이 그대로 동행하네요. 거의 이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라는 이제 특별한 상황 때는 그때는 민간 소비가 쫙 줄 수밖에 없었지만 대체로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가치가 이제 1,100원대에서 1,300원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민간의 소비라는 것도 코로나의 기저효과로 한번 튀었지만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원화의 구매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즉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본과 노동에 대한 보상 이런 큰 틀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박해지는 문제, 그게 이제 내수를 좀 안 좋게 만든다. 악수 효과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팀장님 정리를 해주신 게 우리나라에서 항상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들이 많은 것이 결국은 야 이게 먼저 파이를 키운 다음에 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줄게 이게 낙수 효과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잘 되면 니네들 나눠줄게 이런 건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그러니까 제조업의 비중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뭘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 보면은 일을 많이 해줘서가 아니고 그래서 니네들한테 나눠줄 건 없어. 낙수 효과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본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환율이 실제로 내수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어찌 보면 야 그래 수출로 잘 번 돈 이렇게 뭐 그동안은 뭐 야 유보금 써라 고용 많이 해라 뭐 투자해라 해도 이게 사실은 수출의 경쟁력을 위해서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내수로라도 국민들이 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럼 이제 좀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좀 배당이나 주주 환원이라도 그렇죠. 이제 좀 해야 이 나눠줘야 과실을 좀 나눠 갖지 않겠냐 이런 의도도 좀 깔려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일본은 지금 엔화 약세로 가는데 중국은 그래도 아직 절하를 안 하고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은 지금 내수를 키우려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를 훅 낮추진 않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것도 하나의 그냥 다른 사람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제조업 이제 수출은 잘 되게 하고 어차피 일본은 지금 너무 고령화돼서 일본인들이 소비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인 관광객이나 많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지금 일본은 엔화 약세로 가고 중국은 내수로 키울 목적으로 지금 위안화를 아직은 좀 절하지 않는 뭐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데 우리의 상태는 정말 딱 그 일본과 중국의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실제로 이거를 그러면 큰 그림에서 한번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으면 부동산이란 거는 사실은 수출이 좋은 것보다는 내수가 그렇죠. 사실 건설 금융은 누가 봐도 내수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고요. 그러면 내수가 안 좋을 때 부동산이 안 좋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명확관화한 그런 건데 보시면 제가 2007년, 2013년, 2021년을 이렇게 세 가지 연도로 이정표를 내어가지고 그때의 환율을 나타낸 건데요. 보면은 2007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집값이 꼭지에서 이제 하락하던 시기 그때 원화 가치는 15% 하락했는데 이게 그때 다른 나라들 어땠냐면은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원화 가치가 특별히 더 많이 하락했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요? 네. 그렇죠. 달러 기준으로 뭐 일본이나 중국은 오히려 더 화폐 가치가 올랐는데 됐네요. 우리는 내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나빴었던 화폐 가치가 더 안 좋아졌었던 시기인 거죠. 저러면 이제 수출 경쟁력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수출은 굉장히 좋은데 그에 비해서 내수 소비가 안 좋으면서 부동산 가격 역시 이 시기에 약세장을 갔었고 반대로 2013년부터 2021년은 다른 선진국 대비 비록 이렇게 화폐 가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다른 선진국들 대비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덜이네요.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 내수 쪽에는 좀 더 좋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공교롭게도 부동산도 역시나 좀 좋았었던 시기. 상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설명이 되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보시다시피 일본 다음으로 가장 좀 많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긴. 이것도 딱 중간인 게 일본이 마이너스 30, 중국이 마이너스 10, 우리는 마이너스 20 가까운. 네. 그런 거네요. 네. 실제로 올해 1분기 변동도 딱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지금 포진을 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한중일의 화폐 가치라는 게 지금
화폐 가치라는 건 결국은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다시 강해질 수 있느냐 했을 때 당분간 그러기가 좀 어렵겠다 싶은 게 코로나 훨씬 이전인 2019년 대비 2023년에 전체 국가의 부채 규모, 그러니까 국가 기업 가계를 다 합친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얼마나 올랐냐를 봤을 때 확실히 한중일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기간 중에. 빚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네, 다른 선진국들 대비 우리가 미국이 미국 정부 부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미국 국가 전체로 보면은 11.2%밖에 안 올랐고요. 네. 일본, 중국, 한국은 다 한 30-40% 정도 올랐으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와중에 지금 어쨌든 기축통화국들이 미국과 유로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한중일의 화폐 가치가 한마디로 좀 체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너무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삼국의 화폐 가치가 다른 나라 대비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워 쉽지 않겠다. 보인다. 쉽지 않겠다. 환율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 그거를 감내하면서 매크로를 봐야 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도 역시 앞으로 좀 더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부동산의 반등이 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제 실증 사례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여기 2012년에서 2013년 이 시기거든요. 이때가 집값의 수도권 집값의 이제 약세장이 지속되었던 시기인데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2.5%까지 이렇게 내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약세장, 기준금리를 3번이나 내렸지만 집값은 계속 하락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을 보면 민간 소비, 그러니까 민간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보시면 기준금리보다도 더 아래, 그러니까 굉장히 민간 소비가 안 좋았었던 시기이고 민간 소비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기준금리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찔끔찔끔 내리는 걸로는 부동산 부양 이란 게 잘 되지는 않더라. 근데 이게 결국은 민간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기준금리는 더 내리는 요 시기쯤 돼서 요때부터 이제 부동산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이게 만약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는 건 아닌 게 만약에 민간 소비가 기준금리보다도 더 밑에 위치한다면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 효과가 부동산 같은 내수 네. 재화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놓고 보면 이제 서두에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게 부동산을 기준금리 내리면 혹은 금리가 내려가면 저금리가 되면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기준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환율의 영향을 받는 내수 소비에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너무 부진하면 금리를 조금씩 내려봐야 그렇죠. 여전히 힘든 금리인 것이다. 근데 내수가 좋아지겠느냐? 이게 환율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보면은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한 몇 분기 만에 좋아지고 뭔가 반전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건데 예외가 있긴 있네요. 코로나 당시에는. 코로나 당시에는 좀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뭐 좀, 워낙 특수하게 민간 소비가 이렇게 밖에서 소비 못하고 집을 샀죠 그때는. 그렇죠. 그랬었던 시기라서 네. 그렇긴 한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뭐 기준금리는 매우 높고 민간 소비는 지금 이렇게나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요 시기 참 민간 소비는 안 좋았었던 시기, 요 시기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내수가 안 좋아서 민간 소비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뭔가 럭셔리 쪽이 무너진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싼 것만 찾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루이비통 같은 주식이 조정을 받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쪽 하이엔드 소비가 이제 좀 이제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거를 좀 반증하기도 한 거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수비가 하도 계속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유니클로처럼 이제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간 건데 이 내수 소비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 내수가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뭐 투자로 벌었든 소득으로 벌었든 그런 게 많을 때는 그냥 내가 강남에 살더라도 더 넓은 평형 또 그냥 넓은 평형만 아니라 기왕이면 한강뷰 좀 더 좋은 옵션에 이제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나의 소득이나 투자 수익 성과 같은 게 안 좋아질수록 그런 데서 이제 아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는 포기 못 하더라도 그러면 입지를 포기 못 했을 때 평수를 줄인다거나
당연히 한강뷰보다 한강뷰가 아닌 게 더 싸니까 그냥 한강뷰 아닌 거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싼 거를 이제 찾아서 수요가 간다라는 거고요. 그런 게 실제로 보면은 요 2007년부터 2013년 시기에 보면은 입지 좋은 곳의 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하락폭이 큰 반면에 그냥 입지가 준수한 곳의 작은 평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집값이 선방했었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 지역의 집값 차이가 거의 20억 가까이 나던 게 거의 10억 가까이로 줄어드는 갭이 많이 벌어지네요. 굉장히 비쌌던 것과 그냥 싼 거 간의 차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입지,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이제 대형 평형과 이제 그 어떤 중형, 중소형 평형 간의 가격 차이 격차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송파구 아파트가 55평과 31평의 가격 차이가 8억에서 3억, 그리고 이제 타워팰리스도 66평과 34평의 가격 차이가 15억에서 5억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그냥 더 싼 거 그렇게로 좀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올라서 비싼 거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 여기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내수 소비가 계속 안 좋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저렇게 2008년에서 2013년에 보였던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평수와 중소형 평수의 가격 스프레드가 좁혀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망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나 새 집을 살고 싶다, 누구나 큰 평양 살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차도 당연히 새 차 사고 싶고 더 큰 차 사고 싶은데 내 자금 사정이 안 받쳐주면 타던 차를 그냥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거네요. 이게 집을 사고 싶다. 근데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 여기 한 층이 더 있는 거고 이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라는 그 심리, 그런 기대, 뭐 이렇게 그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뭐 안 좋고 내수가 안 좋고 할 때는 이게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댓글이나 이런 창에서 보이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이제 핵심 입지로들만 몰린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맞아요. 뭐 이거는 저도 뭐 부인하지는 않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핵심 입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도 오르는 데가 약간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오르고 좀 덜 선호되는 데는 오히려 그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서울마저도 양극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양극화의 논리는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상급지는 더 오르고 하급지는 안 오르거나 더 조정받거나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그 상급지로 수요가 갈 수 있었던 것 자체도 보면은 주식으로 벌든 암호화폐로 벌든 월급으로 벌든 결국은 내가 돈이 많아져야 그 상급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자금의 원천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급지가 아닌 아파트를 팔고 또 가는 거거든요. 상급지만 계속 오르고 이 내가 가진 혹은 상급지가 아닌 아파트는 안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면 이거를 처분할 수 없거나 아니면 처분해도 굉장히 적은 돈을 얻을 수밖에 없다면 상급지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한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영원히 벌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상급지라고 얘기하는 좀 고가 아파트들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금 사정은 또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는 뭐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그 방향성은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이게 이제 매크로 변수 다 점검하는 것 같네요. 금리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 환율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 이번에는 근데 이 얘기 말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총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게 PF 그거 문제 많다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문제가 많긴 많죠. 어때요? 문제가 많기는 많고 그 문제를 모두가 한 재작년부터 인식은 했는데 인지는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연장으로서 막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흔히 뭐 4월 위기설 이런 게 나왔던 이유는 야 이게 그동안 총선 때문에 막아왔었던 게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사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던 거니까 위기라고 할 수 있나 뭐 싶기는 한데 사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보면은 저도 이게 보면 참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어용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하고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야 뭐 이제 그쵸.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소신껏 그냥 제가 발언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이제 2022년 말에 나왔던 거지만 가장 이제 잘 그려낸 그 표라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만 과거에 부동산 PF 문제가 가장 규모도 크고 심각했던 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 규모가 한 8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140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신용금고까지 합치면 대략 한 160조 정도 추산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연장만 했으니까 규모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2008년에 80조 대비 대략 2배 정도 지금 늘어난 거죠. 대출이요? 그렇죠. 대출, PF 대출 규모가. 그러면 제일 심각할 때부터 2배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2008년 대비 지금이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딱 2배 됐고 금융기관들, 시중은행들의 자본의 규모도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PF는 대체로 이제 땅값과 연동된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 이때보다 지금이 더 뭐 땅값이나 집값도 그래도 올랐겠죠. 2배 정도는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심각성은 규모로 보면 2배지만 대략 2008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때 보시면은 이때부터 서서히 구조정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PF 규모를 반토막을 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반토막까지는 아닐지라도 계속 이 규모를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PF 규모를 이제 흔히 160조에서 200조 사이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0-30%는 손실이다라고 감안을 하면 작게는 한 30조, 많게는 50조 막 손실 추정을 그 정도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 30조든 50조든 이거를 한 번에 터트리면은 이거는 어마무시한 폭풍이 생길 테니까 그러면 대략 이때 이렇게 3-4년에 걸쳐서 건설사와 저축은행 힘든 때부터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정에 들어갔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제2금융권과 좀 힘든 건설사들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매년 한 몇 조씩 이렇게 PF를 구조정해 나갈 거다. 뭐 이런 방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림에서 보면은 특이한 게 좀 쭉 올라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과거 2008년, 2012년까지만 해도 파란색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만 대출을 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은행은 하나도 안 늘었네요. 맞습니다. 은행은 하나도 안 늘었고 보험사 그리고 여전사 그리고 증권사들이 나도 좀 해보자. 그렇죠. 항상 위기는 이런 식으로 원래 당했던 애들은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은행은 안 하고 있고요. 증권사, 보험사에서 나도 좋은 거면 나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거보다 그러면 어디서 좀 심각성을 찾을 수 있겠냐 하면은 물론 이때도 이제 PF 부실이 심각하니까 40조까지 줄어왔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땅을 좀 다들 좀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고 땅이 비싸진 이유는 방금 딱 아주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제2금융권이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니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값이 비싸잖아요. 너무 많이 뛰어들 만큼 땅을 비싸게들 사놨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3개월마다 PF 경공매를 거의 뭐 강제로 할 것처럼 팔아 이렇게 이제는 더 끌고 가지 말고 답 없는 곳들은 이제 뭐 더 연장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경공매로 팔아라라고 그런 이제 얘기가 물밑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상되는 거 하나는 땅값이 이제 싸질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지금 부동산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요 포인트인데 지금 부동산 PF를 계속 연장만 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최근에 이제 뭐 통계 누락 뭐 이런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뭐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요 통계 자체는 이제 상위급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의 연도별 분양 물량이거든요. 뭐 이 자체는 이제 국토부에서 내는 그 통계와는 별도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가능한 그 탑 건설사들의 연도별 분양 물량인데 보시다시피 분양 물량은 그러니까 집값이 회복하거나 좋았던 시기에 분양 물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이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는 분양을 적게 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인 건데 보시다시피 2023년에 분양을 그 이전 연도보다 굉장히 적게 한 거는 사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략 이 건설사들이 매년 한 1만 2만 호씩 분양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 3, 4천 호 분양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회사들의 IR을 들어보면은 올해는 다시 1, 2만 호씩 분양을 할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네. 늘 먼저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긴 한데 그 말의 묘미는 뭐냐면 사실 부동산 PF가 저렇게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급 대기 물량이 많다라는 그렇죠. 얘기고 그러니까 언제든 이 회사들이 확인해야 돼요. 3, 4천 호 했지만 1, 2만 호 할 수 있는 지금 재고 물량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던 것 뿐이지 언제든지 시장만 좋아지면은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은 많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포인트가 2023년에 이렇게 적게 했는데 이거를 관련된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 2023년에 그 전에 12,000 세대 하다가 3,4,000 세대 한 게 그나마 가지고 있던 데 중에 제일 좋은 사업장들을 한 거라고. 일단 해놓은 거죠. 그렇죠. 곶감 빼먹듯이 해놓은 거라 지금 남아있는 건 그때보다 진짜 좀 안 좋은 좀 안 좋은 사업장들이 남아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누울 자리가 없는 거지. 지금 좀 사업장의 질이 누울 자리가 없어요. 안 좋은 것들이 남아있고 꺼내놓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손실을 많이 받아서 뭐 이런 1만 2만 세대는 분양을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이제 예상되는 문제들은 뭐 저런 대형사들마저도 그런 지경이 그렇죠. 그 밑에 건설사는 뭐 더 심각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분양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질이 안 좋은 사업장의 분양이 늘어나니까 미분양 물량이 좀 다시 늘어나는. 미분양 얘기 진짜 오랜만에 이제 제대로 이제 듣기 시작하겠네요. 미분양 물량이 사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것 치고는 되게 안 늘어나. 그러니까요. 배경이 저렇게들 분양을 안 하거나 해도 그 와중에 제일 좋은 것만 분양을 한 덕분에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안 늘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미분양 하기 전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좋아지면 해야지 그렇죠. 하다가 이제 안 좋아지면 에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지면 더 이상 못 기다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고 나서 안 팔린 미분양을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 현금화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과거에 2008년 이후에 목도했었던 일들인 거죠. 그것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참 기다렸다가 2013년, 14년 이때쯤부터 이제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2008년은 금융위기 때문에 워낙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그냥 좋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그냥 좋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안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 해. 안 물어보면 말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좋아지면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도 후행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을 때가 집값의 고점, 약간 집을 사면 안 되던 시기이고 미분양 물량이 제일 피크였을 때가 집을 사야 될 때네요. 에서 집을 사야 될 때인데 지금의 상황은 약간 이도저도 아닌데 미분양이 아래로 가기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시기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역시 이때 집값의 패턴처럼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분양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축을 결국은 할인 분양을 해야 되는 거고 신축이 할인 분양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구축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도미 현상이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공사비가 이렇게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공급이라는 게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거보다는 더 벌 수 있어야만 공급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근데 내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돈을 썼는데. 근데 실제로 공사비가 아주 많이 오른 거는 이런 지표상으로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건축비도 많이 튀었었고 건설 공사비 지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 번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오른 이유 자체는 과거에도 사실 저렇게 많이 올랐었던 시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7, 8년이라든가 2003, 4년, 즉 주택시장이 이제 호황일 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많은 건설사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을 지으려는 현장은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건설 노동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니까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재가가 많이 올랐다는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시멘트나 뭐 철근 가격 그 자체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오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레미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건설 현장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레미콘 기사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우리 앞으로 주말엔 일 안 한다. 주중에는 8시간만 일한다. 라고 딱 이렇게 합의가 돼버리니까 평소 같으면 건설 현장에서 토요일을 이럴 때도 그냥 필요하면 불러 해가지고 레미콘을 부를 수 있던 게 이제는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공사 일정에도 좀 차질이 생기고 이런 데서 좀 다른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레미콘 기사님들은 이제 한번 이거를 운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3PO 레미콘 공장도 없어지고 서울은 한번 들어가면은 너무 막혀서 다른 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도 서울을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 지으려면은 돈을 더 많이 들여야만 되고 모든 이 공사비가 오르는 거는 다 인건비가 오르는 게 반영이 된 거다라는 거죠. 야, 인건비가 그냥 단순히 그분한테 주어지는 돈이 더 든다 이 개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엔 일 안 할래요 그러면은 7분의 2만큼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나 서울 안 갈래요. 막 이런 것도 사실 그럼 돈을 더 줄게 할게 이런 게 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잡히는 것보다도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네요. 네, 그렇죠. 공사 현장들이 과거보다 뭔가 그렇죠. 완공이 늦어지는 것도 약간 이런 여파들이 같이 있는 걸 테고요. 많이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공사비가 오른 게 사실이고 한 번 오른 공사비가 과거에도 보면은 내려간 적은 없기는 합니다. 뭐 인건비라는 게 쉽게 계속 쉽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을 결정하는 그 집값의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꼭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토지비와 거기에 PF 이자라는 것도 결국은 토지비에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토지비와 PF 이자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PF 사업장들이 경공매로 좀 나오게 되면 이 토지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공사비는 올라갔지만 토지비 부담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집을 만드는 원가라는 것이 과거 대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충분히 다시 공급이 재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은 뭐 분양가 중에 택지비 비중이 뭐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공시지가라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이 좋을 때는 많이 오르지만 부동산 침체기 때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사실 2.5% 2% 올랐다는 건 오른 게 아니라 어딘간 또 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라서 이 시기가 딱 PF를 구조정했었던 시기에 땅값의 추이인 건데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높아진 공사비를 뭔가 상쇄할 만큼 이제 땅값의 부담이 좀 낮아짐으로 인해서 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잘 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연장을 하면 안 되고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절차로 이제 구조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PF 대출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참다가 할인을 언제 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뭐 이제 공급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는 2023년에 분양이 적었던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때 뭐 사실 집값이란 게 한 해 정도 뭐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줄었다고 해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너무 오랜 기간 공급이 줄면은 그거는 이제 후행적으로 올리는 그 여파를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한두 해 정도 적었다고 해서 그게 집값을 추세적으로 들어올리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지금 땅값이 싸지면서 다시 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정 불안하다면 또 공급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측면이 또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 그 배무성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환율과 금리와 PF 문제까지 싹 다 다뤄보니까 이제 좀 그림이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팀장님 보시는 이제 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모시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